네, 믿음방패 TV 함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연속으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보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3일 연속으로 실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한다고 얘기를 한 마지막 날에, 그게 그러니까 어제 아니면 그저께쯤에 1년 내에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거를 가볍게 툭 던졌는데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로 저는 느껴졌고요. 그 1년 안에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말 속에는 트럼프의 진실이 숨어 있다 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그 고위 당국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고위 당국자 하면은 장관이고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고위 당국자라고 하면은 차관급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안에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년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군의 전체적인 전략적 움직임이, 미군의 전체적인 움직임 뿐만이 아니라 서방연합군의 움직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어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이 어떤 보이지 않는 그 분위기, 세계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는 중간에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요 1년 안팎으로 좁혀져 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1년 안팎으로 좁혀져 오고 있습니다. 미군의 전략적 움직임, 그 준비 상황들, 서방연합군의 준비되는 상황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이지 않게 움직이시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1년 안팎으로 좁혀져 오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이 1년 내에 알게 될 것이다,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중국에 그 배치된 미군에 대해서 줄곧 해오는 말이 있죠. 중동에 배치된 미군들 저는 철수시킬 것이다. 이거를 몇 개월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시리아에 2,000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들을 400명만 남겨놓고 1,600명을 철수시키기로 했어요. 수개월 안에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시리아보다 훨씬 많은 미군이 아프간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14,000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 14,000명 전원을 5년 내에 철수시키기로 했고, 그리고 그 절반, 7,000명 정도는, 그 절반은 수개월 내에 빼낼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미 국방부에서. 자, 이 미군을 중동에서 왜 빼내는 겁니까? 트럼프는 물론 이렇게 얘기하죠. 돈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자, 트럼프가 이 비용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론 거기에는 절반의 진실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좀 전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기만하기 위해서, 적을 기만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줄곧 자신이 돈만 밝히는 장사꾼으로 인식되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이 기만술에 철저히 속아 넘어간 두 사람이 있죠. 김정은, 문재인. 지난번 베트남에서 열렸던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속아 넘어갔죠. 김정은이하고 문재인하고. 트럼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두 사람이. 야, 저 돈만 밝히는 장사꾼, 우리가 저 허영심만 조금 긁어주고, 그리고 저 지지율 높이려고
이 미북 정상회담을 하나의 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야, 우리가 조금 들어주자. 저 허영심을 우리가 조금만 긁어주자. 이러면 우리가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을 거야. 다들 이렇게 착각했죠? 그 두 사람이. 개뿔. 그 두 사람이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트럼프의 기만 전술에. 그동안 1년 동안 펼쳐왔던 이 기만술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죠. 김정은하고 문재인이. 트럼프가 이 돈 얘기하는 거는요, 물론 절반은 진실인데요, 나머지 절반은 전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전략입니다. 적을 속이기 위한 기만술이란 말입니다. 트럼프의 진짜 전략을 우리가 꿰뚫어 봐야 돼요. 왜 중동에서 미군을 빼내고 있는 것이냐? 딴 데 집중시켜야 되니까. 자, 이제 곧 동북아 쪽에 큰 군사작전이 펼쳐질 것 같거든. 이 트럼프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빼놓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동북아, 남중국해 이쪽에 막대한 군사 전력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것을 트럼프가 지금부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트럼프라는 인물의 이 머리 쓰는 것을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 전단이 5월, 6월 달쯤에 아시아로 올 계획인데요. 원래는 3월 달에 오기로 했는데 한 2, 3개월 늦춰졌습니다. 이 2, 3개월 늦춰진 것도 이 전체적인 전략 때문에 늦춰진 거라는 게 이제 좀 느껴지는데, 일단은 미군의 스텔스 전폭기들이 준비돼야 할 시간,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좀 늦춰진 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둘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론이 날 시기가 4월달, 5월달쯤이거든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보고 서방연합군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월달에서 5월, 6월달로 늦춰진 면이 있다. 만약에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두 손 들고, 아유 트형, 내가 그동안 좀 미안했고 이제부터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손 떼고, 그리고 무역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를 웬만한 거 다 들어줄게요, 손 뗄게요, 이렇게 나오면은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하고 프랑스의 드골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로 안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시진핑이 두 손 들고 나오지 않으면은 서방연합군이 그리고 미국이 북한 문제를 처리하기에 앞서 중국부터 먼저 굴복시키는 이 대중국 굴복 작전에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시진핑이 두 손 들고 나오지 않으면은. 그래서 원래는 이 샤를 드골 항모 전단이,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도 남중국해에 진입하려고 아시아로 오는 거라고 지난번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중국해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는 뺐어요. 왜냐면 시진핑이 하는 행동을 보고 결정하려고. 예, 저는 그렇게 보여요. 자, 이렇게 서방연합군이 준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앞서 이제 중동에서 미군을 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미국이 스텔스 전폭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지난번 방송을, 동영상을 보시면은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 방송을 보시기 바라고요. 뭘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미군의 스텔스 전폭기, 특히 F-35 스텔스 전폭기에 대해서 해군, 공군, 해병대 이렇게 3개 작전군에서 전력화가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북 군사 옵션의 핵심은 이 스텔스 전폭기들이 북한 상공으로 기습으로 들어가서 최초로 제거해야 될 대상이 뭐냐?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북 군사 옵션을 위해서 스텔스 전폭기들이 반드시 준비가 돼야 된다. 이들이 최초 공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제거 작전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요, 원래는 미군의 작전이라는 것은 최근에 미군이 큰 군사작전을 했던 이라크의 사례를 보자고요. 거기서 미군의 최초 제거 대상은 뭐였냐면은, 최초 공격 목표는 이라크의 방공망, 그리고 그 통신기지라 함은 그 이라크군의 그 명령 체계, 지휘 통제 체계를 붕괴시킨다는 뜻입니다. 통신기지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방공망을 제거해야 미군의 전투기, 전폭기, 폭격기들이 이라크 상공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최초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근데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서는 다른 공격 작전이 사용돼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은 핵미사일을 보유했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이 미국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은 김정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운명의 시간이 가까워 온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판사판으로 나오게 되죠. 김정은도. 미사일 전략 사령부에 전화해서 명령을 내리겠죠. 쏴라. 핵미사일 쏴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공격,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그 최초 공격 대상이 방공망이나 통신기지가 아니에요. 바로 핵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전략 사령부 거기고요. 이것들이 최초 공격 대상이에요. 최초 군사 작전에서 제거해야 될 목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텔스 전폭기들이 F-35, F-22, B-2 이 스텔스 공격기들이 레이더에 들키지 않고 몰래 들어가서 그 최초 공격에서 미사일 전략 사령부하고 핵미사일들을 싹 제거하고 한 90%, 80%에서 90% 정도 싹 제거하고 나와야 돼요. 자, 이 군사 작전을 위해서 지금 미군의 가장 큰 지금까지 가장 역점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은 바로 스텔스기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이게 지금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북한에 그 미사일들이 총 2000기가 넘는 미사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최초 공격에서 이 2000기의 미사일들을 모두 제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미사일들을 쏘려면은 미사일 발사대가 있어야 되죠. 이 발사대가 있어야 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요거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북한에 한 100여 대 정도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100여 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만 제거하면은 끝나요. 북한에 대한 대북 군사 옵션은 거의 절반 이상 성공한 겁니다. 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만 제거하면은. 근데 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들은 다 지하 벙커에 숨어 있죠. 이 지하 벙커들, 이동식 미사일들이 숨어 있는 이 지하 벙커들을 미 정보 당국은 아마 거의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파악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파악하지 못한 지하 벙커들, 이동식 미사일들이 숨어 있는 지하 벙커들, 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동식 미사일들을 첫 공격에서 다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를 또 쳐야 되냐면은, 자, 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운용할 수 있는 그 병력들, 이들은 전문 기술 인력이죠. 이들은 소수예요. 그렇죠? 자, 이들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미 공군 사령관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병력들을 제거하면 된다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미사일들을 다 첫 공격에서 다 제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병력들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장교, 하사관 이들이 있을 이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묵고 있는 숙소, 뭐 BOQ 이런 데를 공격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전반적인 북한의 핵미사일들을 운용할 수 있는 그 전반적인 전력들, 물론 첫 번째는 미사일 전략 사령부, 그리고 미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이동식 미사일들이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 벙커들,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들을 운용하는 병력들, 이것들을 최초 공격에서 한 80~90%를 싹 제거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은 대북 군사 옵션은 절반 이상 끝난 거예요. 절반 이상. 자, 그러면은 미국의 스텔스기들이 이렇게 싹 북한 상공으로 진입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그 레이더예요. 북한의 레이더는 뭐 미군의 스텔스 전폭기들을 전혀 탐지해낼 수가 없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레이더가 신경이 쓰이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북한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러시아의 S-400 요격 미사일 체계가 중국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풍랑을 맞아서 박살났습니다. 자, 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S-400이 미군의 스텔스기들을 요격은 하지 못하더라도 발견은 할 수 있거든요. 탐지해낼 수는 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거 S-400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중국에는 그 미군의 스텔스기들을 탐지해내기 위해서 산둥반도에다가 JY-26이라고 하는 레이더를 배치해 놨었습니다. 이 JY-26은요, UHF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레이더고요. UHF라는 거는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극초단파의 일종이에요. 한 300GHz에서 500GHz 사이에 그 대역의 전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파는 아니에요. X밴드, L밴드, 요거는 마이크로파, 기가헤르츠 대역에 들어가는 그 레이더거든요. 그러니까 UHF 전파를 사용하는 JY-26이라고 하는 그 레이더는 이 파장의 폭이 크죠. 이게 10cm에서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파장 폭이. 그러니까 이 너울이 크기 때문에 스텔스기를 잡아낼 수는 있는 거예요.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해낼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느 고도에,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이것이 위치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딱 집어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정확하게 집어내려면은 파장이 미세하게 아주 빠르게 떨리는 기가헤르츠급으로 떨리는 그 X밴드, L밴드 요런 급의 레이더가 그게 정확한 위치를 잡아낼 수 있는 건데, UHF 대역 혹은 VHF 대역의 전파를 쓰는 레이더는
그 정확한 위치는 잡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이상한 뭔가 있다는 것은 발견해낼 수 있죠. 자, 그런 건데 요 JY26이라고 하는 그 레이더가 뭐 2012년도에 미군의 F-22 스텔스기를 발견해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긴 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올해 1월 달쯤에 이스라엘의 F-35가 시리아 상공으로 들어가서 JY-27을 박살냈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JY-27은 VHF 대역, Very High Frequency, 그러니까 UHF보다는 좀 더 파장폭이 큰 전파를 사용하는 레이더입니다. 시리아에 배치됐던 중국의 JY-27이라고 하는 레이더는 VHF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레이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VHF는 Very High Frequency, 요거는 30에서 300MHz의 전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UHF보다 이 파장폭이 더 크죠. 파장폭이 더 커요. 그러니까 JY-27은 VHF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JY-27은 JY-26보다는 더 미세하게 탐지하지는 못하지만, 아,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있다, 아마 스텔스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 정도를 알아내는 기능은 더 좋다라는 겁니다. 중국 산둥 반도에 배치된 JY-26보다. 그런데 자, 이게 그 파장폭이 길수록 스텔스기를 더 잘 발견해낼 수 있어요. 더 정확한 위치를 딱 집어내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이상하게 있다는 것은 더 잘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 파장폭이 클수록. 그러니까 이 그 스텔스기는 F-35나 F-22, B-2 같은 거는 X밴드, L밴드 쪽으로 가면은 훨씬 더 잡아내기 힘든 스텔스기고요. 파장폭이 커질수록 들키기가 쉬운 겁니다. 이게 스텔스기의 특징이거든요. 그 시리아에 배치됐던 중국의 JY-27이라는 레이더가는 가장 큰 파장의 전파를 사용하는 레이더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발견조차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저기 이상한 게 뭔가 떠있다, 이거를 발견해냈으면 저게 뭐 F-35인지 뭐 뭔지는 정확하게 분별은 못하더라도 뭐 이상한 게 떠있다는 게 인지가 되는 순간 시리아에서 공군기를 띄웠겠죠, 전투기를. 근데 그랬다는 뉴스가 없거든요. 만약에 공군기를 띄웠으면 그 공군기도 맞아서 추락했다는 뉴스가 같이 나왔어야죠. 근데 시리아 당국이 F-35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조차 감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배치됐던 중국의 JY-27이라는 레이더가 F-35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조차 탐지를 못해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예상을 하기를 러시아의 F-35가 아마 저공비행으로 시리아에 배치된 중국의 JY-27이라는 레이더가 탐지해내지 못하도록 저공비행으로 침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그 공군 조종사들의 조종 기술력은 세계 최고거든요. 미국보다도 더 좋아요. 그 기술력은. 공군 조종사들의 그 실력은 세계 탑이에요, 탑. 그러니까 중국의 그 스텔스기를 잡아낸다고 하는 레이더, JY 계열의 그 레이더를 처음으로 무력화시킨 작전을 이스라엘이 해낸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박수를 쳐줘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이 작전을 성공시킨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산둥 반도에 JY-26이라고 하는 레이더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신경 쓰이죠. 대북 군사 옵션을 실시할 때 그 최초로 북한 상공에 들어갈 F-35, F-22, B-2
이 작전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작전 사령관 입장에서 그리고 그 공군 조종사들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죠. 산둥반도에 배치된 저 JY-26이라고 하는 레이더가.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무력화시킨 거예요. 들키지 않고. 아마 이 이스라엘이 그 수행했던 그 작전, 조공 침투에서 시리아의 JY-27 레이더를 무력화시켰던 이 작전, 이 노하우가 미군에 그대로 전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아마도 대북 군사 옵션의 그 최초 작전에 북한의 핵미사일과 미사일 전략 사령부와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운용하는 그 기술 인력들, 그 미사일 전체적인 전력들을 최초 작전에서 제거해야 하는 그 작전에 아마도 이스라엘의 이 공군 조종사들이 참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참가할 거예요. 그 최초 작전에. 그리고 그들의 노하우가 미군에 그대로 전수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박수를 쳐줘야 되고요. 이스라엘 때문에 미 군 당국에서 대북 군사 옵션을 실행할 그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동안 역대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을 좀 박대해 왔지 않습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고, 이런 태도를 싹 바꿔야 되고요. 보수든 진보든 역대 정치인들이 그래 왔으니까 보수든 진보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 태도를 좀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이 어떤 관계를 굉장히 끈끈하게 엮어 나가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독립된 날짜도 같고요. 이스라엘 독립한 그 해가 1948년도. 우리나라가 독립은 아니고 그 정부 수립일이 이스라엘 정부 수립일 1948년도, 우리나라도 1948년도예요.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뭔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번에 아마도 1년 안팎으로 그 시간 안에 실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는 그 대북 군사 옵션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참가해서 큰 도움을 준다면은 우리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백성들이 해방되고 남북이 통일된 그 날 우리는 바로 첫 번째 수행해야 될 외교적 임무, 그 일이 뭐냐? 이스라엘 테라비브에 있는 주 이 대한민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된다. 미국같이. 예, 그거 우리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때문에 그 작전을 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운명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400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 S400 레이더가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산둥반도에 배치된 JY-26이라고 하는 레이더는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JY-26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충분히 북한 상공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S400 문제로 다시 넘어와서 원래 S400이 올해 안에 중국의 랴오닝 반도하고 산둥 반도에 배치가 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오다가 러시아에서 배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중국에 배치되는 그 시기가.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이 S-400이라는 그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은 러시아가 미군의 스텔스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정말 역점을 기울이는 레이더예요. 러시아의 레이더 기술이 중국보다 훨씬 뛰어나죠. 이 S-400 레이더는 VHF 대역에 전파하고 L밴드하고 IJ 밴드라고 있어요. IJ 밴드가 한 8에서 20GHz 되는 굉장히 아주 극 마이크로 단파죠. 극 마이크로파죠. 이 여러 가지 대역대의 레이더를 통합적으로 운용을 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A사 그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하는 뭐 그런 거, 물론 A사라고 하는 그 시스템은 요즘에 다 쓰이고 있는 레이더 시스템인데,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S-400 레이더라는 거는 이 VHF 대역의 레이더, 그리고 L밴드, X밴드, IJ밴드, 이런 그 여러 파장대의 레이더를 통합적으로 운용을 해서 스텔스기를 잡아내는데 역점을 둔 레이더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게 미군의 스텔스기들을 요격은 하지는 못해요. 요격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탐지는 해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군의 스텔스기들이 중국의 JY-26 레이더는 뭐 쉽게 무시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S-400이 예정대로 중국의 랴오닝 반도와 산둥 반도에 배치가 됐었다면은 정말 미군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북 군사 옵션을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탐지해낼 테니까. 요격은 못하더라도 만약에 탐지를 해낸다면은 중국의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연락할 수가 있죠. 야, 지금 뭐 이상한 게 날아간다고 하는데 다른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는 거 보니까 스텔스기인 것 같다. 미군의 공격이 시작되나 보다. 이 얘기를 미군의 스텔스 전폭기들이 북한 상공으로 진입하기도 전에 미리 그 연락을 줄 수가 있죠. 시진핑이가 김정은이한테. 그러면 김정은이 미군 스텔스 전폭기들이 오기도 전에 미사일 사령부에 연락해서 뭐 핵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원래는 배치되기로 했던 S-400이 그게 풍랑을 맞아서 박살남으로 인해서 미군의 대북 군사 옵션이 한결 수월해진 겁니다. 이 사실을 미군 당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중국으로 가던 S-400이 풍랑을 맞아서 박살남으로 인해서, 그 배치 시기가 1년 연장됨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연장됨으로 인해서 미국이 앞으로 한 1년간의 기간을 군사 옵션을 실행하는 데 최적의 시간이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용기를 갖게 될 가능성이 커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트럼프가 중동에서 미군들을 철수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서방연합군이 이 아시아로 몰려오는 시점, 그리고 미군의 스텔스 전폭기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 시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중국의 JY-27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F-35의 공습 작전이 성공했다는 이 사실, 그리고 S-400 러시아 미사일 요격 체계가 중국으로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박살난 것,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1년, 뭐 길게 잡아도 2020년 대선 전까지, 미국의 대선 전까지 그 시점으로 1년 안팎으로 모든 것들이 다가오고 있다. 모든 환경이
1년 안팎으로 집중이 되도록 조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 거하고 트럼프가 뭐 방위비 분담금 여기다가 50% 프리미엄을 더해서 그 주둔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송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내일 그 방송을 또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내용은 뭐냐면은 대략 트럼프가 이 방위비 플러스 50% 프리미엄, 방위비 분담금 플러스 50% 더 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한국을 지목해서 한 얘기고요. 한국이란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 한국을 지목해서 한 얘기고요.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한국을 지목해서 이 얘기를 했느냐?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조기 이양시키려고 이 문제를 꺼낸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일은 없다. 그걸 제가 좀 군사전략적인 부분을 언급해가지고 방송을 할까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내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